예, 안녕하세요. 예, 건대 그 충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제가 옥천에서 강의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여러 번, 예전에는 저기 그 옥천 신문이 이제 주관하는 강좌에서도 그때가 아마 옥천 신문에서 주관할 때가 제일 처음 왔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에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대한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주택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로컬 푸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푸드 플랜,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 강좌를 준비하시면서 주교종 이사님이 한국 농업의 역사를 이야기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해방 이후 농업, 한국 농업 전개 과정 이 부분 말씀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경제학 중에서 이제 그 농업 경제학 주택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의 이제 농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현재는 이제 과거의 이제 거울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농촌이 이제 또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누적된 이제 그 결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 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농업을 규정짓고 있는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이른바 해방 이후부터의 이제 뭐 내용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이제 사실 이제 여기에 오늘 이제 그 준비해드린 요 강의 자료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그림을 좀 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농업과 먹거리 정치 경제학 그리고 푸드 플랜 해서 이제 그 농업과 먹거리의 뭐 대안의 모색,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다루었었던 그 내용들 이제 중심으로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해방을 맞은 지가 꽤 됐죠. 이제 한 뭐 76년째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어떤 그 국면 속에서 진행됐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좀 아쉬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방, 광복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 해방 이제 됐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어떤 통일된 형태의 해방이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8월 15일 날 그 일본이 이제 그 항복 문서 이제 조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곧바로죠. 9월 3일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제 메가더 지휘하에 있는 이제 군대가 이제 그 인천항으로 이제 그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은 또 환영한다고 막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질서 유지 군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상당하고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선전 포고문을 갖다 이렇게 딱 뿌리잖아요. 뿌리면서 뭐 나의 휘하에 있는 빛나는 군대는 조선 반도를 점령했다. occupy. 그냥 그대로 occupy. 점령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 딱 했었을 때 이제 원조 물자가 이제 그 오게 되는데 그 원조 물자가 가리오와 점령 지역 긴급 구호 물자. 가리오와 occupied area예요. 오와 occupied area.
점령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점령군이다, 뭐 이북은 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뭐 점령 논쟁할 이유가 없다. 그냥 저쪽도 점령군이었고 여기도 점령군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었던 것이 이제 3년간의 미 군정이었었다. 여기 이제 그 자세히 나왔습니다만은 이른바 해방의 공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꿈꿔왔었던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었던 독립된 나라의 모습, 그 독립된 나라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야말로 이제 그 먹거리, 독립된 국가의 물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 먹거리란 말이죠. 근데 일제시대 때 수없이 많이 수탈당했었어요. 그렇죠? 1910년대에 산미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 뭐 토지조사 사업만 가지고서도 이야기하더라도 한참 뭐 저거 하겠죠. 조선시대 때 근대적인, 여기서 말하는 근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서구식의 근대적 이제 토지 소유제도, 등기제도. 이제 등기제도를 갖다 이제 하면서, 이른바 이제 토지 수탈이 이제 일어났었던 거죠. 예전에는 소장농이라고 하더라도 내 땅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후손들한테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지권, 도지라고 하잖아요. 도지라고 하는 것이 권리로서 이제 보장이 됐었었다. 근데 토지조사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건 네 땅이야 하면서 이제 그런 등기 제도가 이제 마련되어지면서 이른바 이제 소유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주소작이라고, 그러면서 소작농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도 뺏어져 버렸었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근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만들어진 등기제도였는데 기층 민중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족쇄가 돼버리고, 그렇죠? 압박의 어떤 이제 그러면서 1910년대, 20년대에 수없이 많은 우리 조선의 어떤 민중들이 이제 농촌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성으로 갔다. 거기서도 이제 일자리가 없다. 그야말로 남부여대, 그래서 하와이로 가고 만주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소유제도를 근대적 이른바 등기제도, 토지 소유제도 만들어 나가는 다음에는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쌀 수확량을 높여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저걸 하는 거죠. 이제 보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하는 이른바 수리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생산량은 나름 증가됐지만 생산량은 증가됐는데 이제 어떤 거예요? 그 물값, 수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수세가 언제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됐냐면 1980년대 말까지 농민들이 데모해가지고 왜 우리 물을 우리가 쓰는데 왜 수세를 내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수탈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쌀 생산량은 많아졌는데 우리 조선 민중의 이른바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초근 목피. 그때 이제 문헌을 보잖아요. 특히 이제 1940년대 접어들면서 30년대 말 40년대 초 일본이 이제 이른바 이제 대륙 침략을 갖다 시작하면서 전시 체제로 이제 동원이 되어지면서 이제 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거의 이제 이른바 이제 전시 체제 하에서 이제 배급제가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우리 조선 민중에게 이제 배급되어지는 물량이 굉장히 적고, 그래서 봄이 되면은 앞산이 허했었다. 왜요? 우리 이제 하얀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초근 목피. 그러면서 그 부족한 식량을 어디에서? 저쪽 북쪽 지역에서, 만주에서 뭐로 대체되어지고, 잡곡으로 대체되어지고, 쌀은 어디로 넘어가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저쪽 이 서해안 지역이 되겠죠. 뭐 군산이 됐던, 목포가 됐던, 영산강 나루가 됐던, 이제 그쪽이 이제 그야말로 일본으로 이제 쌀이 이제 반출되어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도 1호선의 출발점이 어디죠? 1호선이 안 지나가는구나, 여기로는.
1호선의 출발이 목포예요. 2호선의 출발은 어딘지 아세요? 목포예요. 목포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옆으로 부산으로 쭉 가고 그게 2호선. 그야말로 식민지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로 건설이.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어떻게 돼? 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한 거야. 라고 하는 교수 나부랭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식민지 근대화론. 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단 그 자체가 근대적인 것일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의도 자체는 굉장히 야만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해방이 된 국면 속에서는 어떻겠어요? 쌀이 좀 남아야 되잖아요.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대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회의. 이거 공산당이 만든 거 아닙니다. 미 군정하에서 만든 거예요. 입법회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름이 남조선 과도정부. 거기에서 이제 조봉암 씨, 나중에는 이제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초대 농림부 장관을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승만 정부 말기 때에는 사형당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그 조봉암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조선에 왜 이렇게 쌀이 부족하냐. 일설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저기로 가고 있다. 몰입해드려요. 아니, 근데 2m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근데 안 찍으면 참 좋은데, 그냥 막. 예. 예. 저기 듣기에는 괜찮으시죠? 예. 하긴 뭐 요즘은, 의도하지 않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제가 걱정이 돼서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쵸? 돼가지고. 그럴까요? 예. 나중에 쓸 일이 많을까봐 저쪽으로 갔었었는데, 예, 가능하면 뭐 필요할 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데 쌀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애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쌀이 계속 식민지 지배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계속 쌀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식량 사정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사회 불안이 이제 막 많아지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북에서 월남하는 사람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량 부족이 이제 엄청나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런 거는 마스크 벗고 하라는 말씀이죠. 예. 살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쌀 부족한 상황.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 물자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 육군성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었던 가리오아라고 하는 점령지역 긴급구호 물자가 이제 식료 이제 등등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편에서는 이른바 이 식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 물자의 도입.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생산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원조 물자에 의해 가지고 가격은 또 낮아지는 모습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식량 생산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미 군정은 맨 처음에는 양곡 시장을 자유롭게 만들어 놨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배급제로다가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배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배급할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수집령을 내립니다. 수집을 하는데 그럼 수집하는 그 쌀값이 그럼 시장 가격이 반영된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쌀 수집되어지는 물량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이제 농민들은 이제 회피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이 수집 양의 비율이 90% 이상 됐었던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 가격이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집 비율이 90% 이상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수집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뭐 집안 들어와가지고 다 뒤지고 막 난리가 났어.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이런, 우리 보통 왜 10월 달에 왜 대구 폭동 왜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관공서를 갖다 습격을 합니다. 관공서를 습격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을 갖다 이렇게 뭐 저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쌀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 혼란의 형태가 이제 그 계속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왔었던 해방된 조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무질서,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의 일종의 이제 식량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당화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가져가기. 그리고 또 하나가 해방되자마자 많은 농민들이 원했었던 건 뭐냐면은 토지는 누구에게? 농민에게. 식민지를 경험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본도 그러했고 대만도 그러했고 동유럽도 그래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토지 개혁, 농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이제 그 심했었습니다. 근데 농지 개혁을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주층들이 이제 그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농지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와중에 미 군정은 그러면 최소한 조선인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니던 치더라도 옛날에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라도 그럼 먼저 어떻게 하자? 분배를 하자. 그게 바로 적산이죠, 적산. 우리가 이제 귀속재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적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적산이라고 하는 건 적의 재산이라고 되는 거죠.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토지라도 먼저 어떻게 하자? 분배를 하자. 그러면서 조선인 지주가 가지고 있었던 땅에 대한 농지 개혁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져 가지고 언제 그 농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1950년 3월. 그러니까 전쟁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농지 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땅들은 농지 개혁의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렸다. 그럼 왜 농지 개혁을 갖다가 왜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신흥 이제 그 독립국가들에서 왜 농지 개혁을 했느냐? 물론 북한은 또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만 방식도 더 다르게 사회주의식으로 한 거죠.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분배를 해준 거고 우리는 유상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유상으로 분배를 해준 거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냐면 농업이라고 하는 먹거리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누가 농민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열심히 만들어 봐야 소작료로 다 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농민이 그 땅에 정성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농지 개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농지 개혁의 어떤 그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미 군정 당시에 있어서의 농업의 모습을 본다면은 이제 이른바 개혁적인 부분보다는 굉장히 또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기득권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의사 결정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농민들에 의한 이른바 이제 그 독립적인 어떤 그 생산의 장려라고 하는 부분들도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그 힘을 유지하는 그 구조가 돼버렸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청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6.25라고 하는 부분이 이른바 이제 이념 간의 갈등을 더욱더 이렇게 부추기고 고착화시키는 형태가 돼버렸었던 것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1953년도에 이제 휴전이 이제 이루어졌었잖아요. 휴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또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원조 물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물자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조라고 하는 거가 1945년 이후 5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원조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조가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컸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신영복 선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인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글을 쓰셨던데 비 맞고 가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우산이 없어서 그럼 우산 쓴 내가 그러면은 같이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빨리 막 뛰어가가지고 우산을 같이 쓴다? 그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일까? 같이 비를 맞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야기
갖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조를 해준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남는 거 창고에 처박아 둬가지고 곰팡이 쓰는 거 주는 것이 원조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굶으면서 내가 나름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게 이제 원조. 근데 1950년대에 원조 물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은 게 이제 그 소맥, 그 다음에 면화, 그 다음에 이제 원당도 좀 들어오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산업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한방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쓴 이제 그 역사책, 과거 자기네들의 어떤 그 역사 서술한 거 보면은 그때 당시 원조 물자를 엄청나게 받았다. 원조 물자 받아가지고 불화를 갖다 엄청나게 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화 물량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이 자체가 특혜. 왜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면화를 갖다 이제 받았는데, 면화 이 겉봉다리 그 싸놓은 거 거기 봐보니까 1930년대 산으로 써져 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창고에 있던 게 원조 물자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왔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쓴 이른바 한국농전 몇 년사 해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은 뭐가 또 나오냐면은, 밀값이, 그럼 밀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밀값만 폭락했을까? 밀농사만 망가져 버렸을까? 그 다음에 면화가 들어왔으니까 면화 농사만 망가졌을까? 제 어린 기억에도 저게 있었습니다. 면실류가 있었거든요. 혹시 면실류 보신 분? 면화 씨앗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면실류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면화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면실류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화 생산이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루어졌었다. 특히 이제 남쪽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값싼 면화가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면화가 시장에 팔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면화 생산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어 버린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밀이 들어왔는데, 그럼 밀가루 값이 폭락하면은 밀가루만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아니다. 전반적인 식량 가격. 그래서 밀이 워낙 과다하게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대한 양의 이제 그 농산물이 이제 막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농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3년치에 해당하는 거를 10여 년 동안에 이제 나눠서 이제 그 분할 상환을 해야지 이제 내 땅이 되는 건데, 농산물 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분여받은 땅을 다시 이제 또 투매하는, 그러니까 이 건실한 자장농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950년대의 상황, 우리의 농업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흥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 근거가 또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대 말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의 경제적인 위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의 경제적인 절대적인 우위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7년, 58년 이제 되어지게 되면은 서유럽이라든지 일본이 이제 그 나름 이제 그 전후 복구를 갖다 이제 나름 해요. 그래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국제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적자로 돌아서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원조라고 하는 거는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PL480 등등을 통해 가지고 보내줬었던 원조. 사실 이 원조가 그렇다라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원조가 과연 원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하는 거는 무엇을 가지고 원조해 줬느냐? 미국 내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물량을 풀어서 그 푼 것을 외국에 보내주고 나중에 농산물을 팔기 위한 일종의 털을 갖다 닦는 것으로 활용을 했다면 그게 다른 나라의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그거는 국내 농업 정책이었었다. 원조 정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196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의 절대적인 지위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원조 안 해준다. 그리고 원래 계획했었던 것이 뭐죠?
계속 부족한 부분에 그런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었던 거란 말이에요.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원조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자, 미국이 있다. 그럼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민간으로부터 농산물을 사서, 그쵸? 돈을 주고 농산물을 사서 이것을 원조의 형태로 해가지고 한국에 보냈다. 그럼 한국은 민간 기업에게 값싸게 그것을 불화하고, 불화했으니까, 값싸게라도 불화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돈이 나오겠죠? 그럼 이 돈, 이제 생산물이 가는 거예요. 농산물이 가고 돈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정부는 어디에 써야 되겠나? 어디에 써야 되냐면요. 이 쓰는 거에 대해서요. 그 출처를 갖다가 이제 규정을 짓습니다. 70 내지 80%가 어디에 쓰냐면 국방비에 쓰도록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내지 30% 가지고서는 뭐를 했냐면은 미국 대사관 유지 경비. 그리고 또 하나는 풀브라이트라고 그 미국 장학재단이거든요. 한국의 이제 그 이 똑똑한 친구들을 갖다 미국에 유학시키는 자금으로 쓴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시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 또 무엇하고 연결돼요? 친미 이제 뭐 지식인을 갖다 뭐 양성한다 뭐 그런 거하고도 또 연결되어져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더 명확하게는 뭐냐면은 농산물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농업 생산을 장려하는 형태로는 쓸 수 없다. 원조 아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원조라고 하는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왜 그러잖아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물고기 하나 주는 대신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너는 물고기만 주는 것만 지금 받아 먹어. 나중에 너 돈 생기면 얘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살 때 돈 내고 가져가.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돼 버렸다. 그러니까 대외 의존적인 형태의 농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1960년대 이제 접어들면서 이 원조 물자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1950년대 원조 물자의 주택에 의존해 가지고 이루어져 왔었던 한국의 산업, 소비재 산업. 그러니까 삼백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분업, 그다음에 면방직공업, 그다음에 이른바 제당 산업, 이게 바로 이제 전부 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거기에 있어 생산량은 좀 뭐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거기서 가공하는 원료는 어떻다? 우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백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다. 오히려 한국의 농업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형태. 일종의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나마 원조 물자도 안 오는 형태가 되니까 그게 경제적인 위기. 근데 이제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부분하고 무엇하고 같이 또 겹쳐져 버립니까? 정치적인 위기, 부정부패, 부정선거. 그게 바로 이제 3.15 부정선거, 4.19.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한참 좀 헷갈렸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가 누구냐?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여순 사건, 남로당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었었다. 그게 언제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보안법. 아까 점령군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대 말에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해방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그때 방공법이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큐파이드 에어리어, 점령 지역, 점령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언론, 뭐 이제 등등 사상,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만큼 이제 폭넓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독재국가라고 누군 또 그러고 있고, 독재국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른바 박정희 씨가 이제 딱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 이 남한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거 저기 뭐 사회주의 뭐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빈농의 출신 뭐 등등등.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뭐 일본 만주 교관 뭐 군사학교 뭐 등등등 출신 뭐 중간에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뭐 맨 처음에 박정희 씨가 작분한 다음에 뭐를 표방했냐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중농주의, 중농을 표방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농촌이 너무 못 산다. 그러다 보니까 고리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리채를 탕감해 주겠다. 지금 고리채를 갖고 있는 모든 농민들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농민들은, 그럼 내가 이자의 이곳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나 안 갚아. 이제 그러면서 가가지고. 어떨까요?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고리채를 A라는 사람한테 빌렸어요. 지역에, 마을에 있는 A에게 B가 빌렸어요. 나 안 갚아.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없이는 돈을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또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빌릴 수가 없다 보니까 나 고리채 갚을 테니까 그거 다시 빌려줘. 그러니까 일종의 이상만 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이 고리채 정리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없는 사업으로 또 돼버렸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맨 처음에는 농을 중심에 두고 이제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이제 그러면서 나름 이제 뭐 경제를 갖다 뭐 발전시켜야 되겠다 뭐 하면서 경제 성장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부족한 자원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외자에 의존하는. 그래서 첫 번째 물꼬가 터졌던 것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그렇게 해서 뭐를 받자? 전후 배상금을 받자. 그래가지고 뭐 5억 불인가요? 얼마를 갖다. 그래가지고 김종필과 이제 미국 일본에 뭐 5일인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비밀 각서에 의해 가지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외환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쟁의 출발이 바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있었던 거예요. 다 청산됐다. 무슨 소리냐? 그거는 그때 당시 받았던 거는 국가 간에 있어서의 청산이었었지 개인에 대한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당시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징용 같은 경우에 저걸 못 받으시잖아요. 막 미쓰비시 뭐 등등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월급 체불된 거 이미 다 해결됐다. 일본에서는 그러고 있고 난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 그거는 한국 정부한테 물어봐라. 우린 다 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5억 달러라고 하는 그 돈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희생했었던 고생했었던 그 양반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오히려 막 갈등이 막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이 됐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에 이제 이른바 맨 처음에는 중농주의를 표방을 했는데 이거는 말뿐이었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말이 되잖아요. 그럼 막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막 급변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에 미국이 이제 저기 참전했잖아요. 65년도인가요? 64년도인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대한 이제 전쟁 수행 비용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흔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흔해진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우리나라로 오기도 했었죠. 무엇을 통해서? 파병. 예, 파병을 통해 가지고 비둘기 부대 맨 처음에 비둘기 부대 갔다가 공병으로 해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 매용호 부대 뭐 무슨 부대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외화가 이제 또 들어왔고 그 외화가 경제 개발을 하는데 또 나름 또 기여한 부분도 있다. 예. 이제 그런데 미국의 경제 사정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1970년대 초가 되면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물가는 막 올라가고 원유값은 막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원조 물자는 뭐 거의 들어오지 않죠. 근데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기상 조건이 안 좋아져 가지고 72년도 기상 조건이 안 좋아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구소련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난리가 나버렸죠. 예.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까만 그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이른바 자연재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미소 간에 있어서의 냉전이 엄청나게 이제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물자의 교육이 없었었는데, 이른바 이제 그 키신저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련하고 이제 밀당이 이제 오고 가는 거죠. 너희는 그럼 뭐를 내놔라? 석유를 내놔라. 미국 쪽에서는 뭐를 내놓겠다? 곡물을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세계 곡물가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기대했었던 거, PL480을 통해서 기대했었던 거, 이제는 어떻게 됐다? 곡물이 이렇게 재고가 막 누적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여가지고 이 재고 물량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었던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것을 팔아먹을 수가 있겠다. 이른바 먹거리를 가지고 무기로 삼는 그린 파워 전략을 갖다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봤냐면 석유 수출국 기구가 본 거예요. 오페크가. 식량 가지고서도 이렇게 뭐 쥐락펴락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네. 왜냐하면은 먹거리가요, 생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소비자도 많고 자유 경쟁 시장처럼 보이지만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너댓 개의 기업이 모든 물량을 거의 다 취급하는 형태가 돼요. 굉장히 과점화된 형태란 말이에요. 뭐 카길, 뭐 그다음에 뭐 드레피스, 뭐 이제 등등등 몇 개 안 되는 이제 그래 석유는 석유 가지고 그렇게 보자. 오페크가 그럼 감산을 갖다 이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1차 오일 쇼크가 또 이제 그 맞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에는 요 PL480 원조 물자 했었었고 중농 정책 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른바 비료에 대한 필요가 높고 하니까는 비료하고 그 다음에 양곡하고 교환을 해주면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수매를 하고, 예, 정부 양곡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곡을 수매해 준 사람에게는 뭐를 주겠다? 비료를 주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농산물 값을 엄청나게 낮게 유지를 갖다 시켰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린 파워 전략 나오죠. 등등등. 곡물가는 높아지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힘을 줘야 되겠어요? 농민에게. 그래서 1970년대 접어들면서 농업 정책을 살짝 바꿉니다. 뭐냐면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중고가제. 농민에게 쌀 한 가마를 얼마에 수매하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이제 수매하자. 10,000원에 한 가마 10,000원. 그러면 이것을 10,000원에 수매를 하고 이걸 그냥 이게 중간에 이제 관리 비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원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12,000원에 방출을 하게 되면은 이 12,000원 뭐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 그 자체의 메커니즘 속에서 본다면 12,000원 이제 방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어떻게 하자? 이거를 어떻게 하자? 낮추자. 예를 들자면 뭐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가가 수매가 플러스 관리 비용이 방출가가 더 커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더 크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고가제. 그래서 1969 실질적으로 보면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이 이중고가제가 실시되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수매했었던 쌀값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70년대 초. 그러면서 또 이제 종자도 이제 무엇으로 이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냐? 수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수매를 갖다 막 하려고 그래요. 이때 정부가 또 뭐를 갖다 가지고 나오냐면은 통일벼라고 하는 거를 또 가지고 나옵니다.
이른바 이제 다수학 품종이라고 하는 거죠. 뭐 밀양 몇 호 뭐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예. 통일벼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통일벼라고 하는 게 다수학 품목이고 다수학 품종이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많지만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쌀 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쌀이 밥알이 날아간다라고 안남미 계통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밥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통일벼가 당시에 이중 고가제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수매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또 통일벼를 또 강제적으로 또 심는 작업.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말씀들 들어보면은 이 모판을 갖다 악기발이나 등등등 재래종 갖다 심고 하잖아요. 그럼 면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모판을 갖다 뒤엎어버렸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예. 그때 이제 1972년부터 이제 유신치하로 넘어갔으니까 헌법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긴급조치법인가요? 뭔가 해가지고 다 붙잡혀가고 뭐 그랬던 시기였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다수학 품목이 또 이제 막 재배가 강요되어지는 그 상황. 그래서 여기 그 1970년대 초에는 그동안의 시장 가격보다는 수매가가 높았었고 그 수매가가 높다 보니까 나름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또 증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중고가제를 또 하니까 또 이제 누가 또 들고 나올까요? 누가 들고 나오겠어요? 수출 기업들이, 재벌들이, 야, 이거 이중고가제? 여기에다가 왜 저기 막 돈을 쓰나? 이 돈 여기다 쓸 거 여기다 쓰지 말고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수출 장려금 줘. 그러면서 이중고가제를 갖다 이제 근데 사실 이중고가제가 돈 들어가는 이렇게 직접 예산보다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한국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가지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중고가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장 가격보다 조금 높게 공급을 해서 방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가격을 또 억제하는 또 측면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중고가제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컸다. 따라서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었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었었다. 그리고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 수출을 갖다 통해 가지고 뭐 수출 입국 그래 가지고 왜 키워내겠다라고 뭐 경제 성장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수출을 하기 위한 경쟁력은 무엇이었었죠? 저임금이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고가를 낮게 묶어 둠으로써 저임금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냈었었다. 따라서 이중고가제는 농업정책, 순수한 농업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이제 1970년대 중반 이후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이른바 농산물 수입 자유화 정책을 펼쳐내면서 이제 그 외국산 농산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 첫 번째 주자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산 쇠고기였어요. 미국산 쇠고기. 그때 당시 쇠고기 별로 우리 많이 먹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쇠고기는 언제 먹었죠? 어렸을 때? 뭐, 저기 그 제사 때나 뭐, 소고기 산적, 생일날 저기 소고기 묵국 뭐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로스구이가 이제 뭐 저거 하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었나, 중학생이었었나, 이제 그럴 때, 고등학생. 한번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는데, 왜 저거 있잖아요, 왜. 구두창을 뜯는 것 같다. 진짜 아주 찔겨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소고기가 수입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우 사육 농가만 망해버린 게 아니었다. 이제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번 소고기 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돼지 사육 농가 망가져버리고. 그 다음에 육류 간의 대체 관계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닭 사육 농가. 그래서 19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되어지게 되면은 한우는 그나마 이제 농가 부업적 성격을 나름은 좀 유지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이제 돼지 사육 농가라든지 닭 사육 농가가 기업화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몇 마리씩 돼지 하면서 그 저기 뭐죠 잔반 같은 거라든지 그거 다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기 이제 시작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제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부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산이 농가 경제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나약하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또 박정희 정권 때 또 실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농가 소득 갖다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급적인 형태 복합 영농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이른바 특화 작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자. 주산 단지를 갖다 막 육성해냅니다. 주산 단지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내가 생산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소비하던 아니면 지역사회가 소비하는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형태의 농업으로 돼버렸다. 예를 들자면 뭐 무안, 양파, 창녕, 양파, 성주, 참외, 음성, 고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이른바 경제작물 특히 고추, 마늘, 양파. 근데 주산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주기적인 가격 폭락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서약 속담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거예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이 상세 과정, 이 경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체계였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렸고 작물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작물이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수 작물 중심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종자도 채종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었던 것이 상업용 종자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돼버렸고 순환의 체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저기 그 화순에 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잘 아는 이제 선배분이 농사 짓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 마을회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부책이. 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날에는 뭐 했다. 딱 봐보니까는 오늘은 새마을길을 뭐 잘 빨았다. 그리고 마을길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다들 모였었다. 그리고 누가 뭐 그런 등등등 아주 세세한 것들이 이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른바 강제 동원의 체계가 또 다른 모습이 새마을 운동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초가 지붕 없애고 대신 이제 뭐로 스레트 지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을길 넓힌다라고 하면서 시멘트길 포장하고 그러면서 이 농민들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뭐 저거 하고 뭐 이제 등등등 강제 동원의 체계.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주 협동을 갖다 이야기하곤 했지만 농촌 내부에 있어서의 공동체성을 또 파괴해버리는 그러면서 농민들을 얼마나 나쁘게 막 호도하고 그랬었습니까? 농한계에는 뭐 하는 사람들로 이거 하는 사람들로다가 그냥 막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농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막 그 이데올로기 치를 갖다가 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작태들이 1970년대에 일어났었다. 1970년대 초에 이중고가제를 썼었던 것 잠깐 동안에 그것도 이제 무엇으로 1970년대 중반 넘어가니까 수입 자유화로 가버렸고 수입 자유화 속에서 이제 그 한국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단작화되고 주산단지화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주기적인 어떤 양파가요. 양파 이름이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담아내기가 흥아내기 망아내기 뭐 그렇게 하잖아요. 농업이 투기적인 산업으로 돼버렸다. 전혀 투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고 이제 그러면서 1970년대는 또 이른바 수입 자유화라고 하는 그 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중반에 이른바 이제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시기를 맞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의 형인가요? 정경환 소 가지고 또 장난을 쳐버렸잖아요.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 절단 나버렸죠. 돼지 절단 나버렸죠. 닭 끓여버렸죠. 이제 그런 모습이 돼버렸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85년, 86년 접어들면서 대외 경제 여건이 나름 좋아졌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원유값도 안정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국제 이자율도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채를 상당 부분 보유가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외채 부담도 이제 또 적어지는, 그리고 이제 엔화라든지 달러에 비해서 이제 엔화에 비해서 이제 우리의 한국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출도 늘어났고, 그래서 80년대 말에, 아니 80년대 중반, 전두환 말기에 조금 좋아졌어요. 그거 가지고서 전두환 씨는 뭐 빼놓고는 경제는 잘했다, 뭐. 잘 헤쳐먹었. 나 저게 이거 신경 쓰이는데, 그래요.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 사건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뭐 장영자 사건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제. 그래서 87년, 1987. 예. 그러면서 민주, 헌법, 개정. 예. 그런데 사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포함됐었던 게 뭐냐면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최저임금제.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래서 그것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활을 최저임금을 통해서 보장한다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의 최저임금제가 헌법에는 반영이 됐었는데, 우리 농민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주장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하고 농가 소득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가지고 95% 거의 100% 차이가 없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의 삶도 농민만큼 이제 물론 이제 부지런함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서 농가 소득의 비율은 60%가 조금 넘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농업 생산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농촌, 그리고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감당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농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지켜내는 농민이라고 한다면 그 농민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강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70년 역사 중에서 지금 한 35년 왔나요? 예. 그래서 80년대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세계화. 신자유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1930년대. 미국에는 왜 그렇게 잉여 농산물이 많았었을까? 아까 1930년대 왜 그 포장지가 왜 30년대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요즘 뭐 뉴딜 이야기가 많이 나오대요. 뭐 그 다음에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루즈벨트 이야기도 나오고. 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뉴딜 1930년대 대공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순환 중에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어지는 단계라다 공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시장 그 자체 그냥 그대로 맡겨놨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막 위축되어지고 그러자면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난리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금리를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하죠. 그러니까 경제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네 박자예요. 그 뭐 송대관인가요? 무엇은 네 박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황이었다가 공황이었다가 침체였다 회복이었다 다시 호황이었다가 이 급격하게 이렇게 경제가 축소되어지는 게 공황인데, 이 공황이라고 하는 국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청룡열차 타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스무스하게 이렇게 튜닝이 조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형태로 경제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은 1930년대 루즈벨트. 공황이 딱 터졌어요. 그때 당시 공황 터졌을 때 공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좀 하나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아팔레치안 산맥, 미국의 탄광촌, 거기에서 이제 한겨울 엄마하고 그 유치원 다닐 정도의 나이의 꼬마애하고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왜 우리는 왜 석탄을 못 떼? 아버지는 광부. 아버지가 실직됐기 때문이야. 그럼 아빠가 왜 실직했어? 석탄을 너무 많이 캐가지고 석탄이 남아 돌아가지고 석탄이 안 팔린대. 그 다음에 꼬마애가 질문 못 했겠죠. 아빠가 왜 석탄을 많이 캤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석탄을 못 떼지? 그게 바로 공황이다. 공황.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수요를 시장이 그럼 돌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루즈벨트가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3R이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 돈 투입하자. 그 다음에 제도를 개혁하자. 근로 대중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임금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동조합의 힘이 커져야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갖다가 막 지원을 해준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족농이 절대 다수였잖아요. 농민이 가난하다. 농민 가난한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농산물 가격 높여줘야 된다. 근데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될까? 줄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자? 그거를 줄어든 소득은 누가 감당해내자? 국가가 감당을 해내자. 그리고 시장 가격을 조절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그거를 남는 물량은 시장에서 격리시키자. 창고로, 폐선박으로 그렇게 이제 모아놓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뉴딜이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건설이 나오고 이제 막 그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뉴딜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근로 대중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끔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자.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경제 과정에 개입을 하자. 이게 바로 이제 그 1930년대 이후에 쭉 이루어져 왔었던 일반적인 흐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말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잖아요. 사회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최초로 마이너스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서울의 봄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 대모질하는 이 대학생들 때문에 막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됐다 뭐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 경제의 트렌드가 그때 당시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가라앉았던 시기였었던 거고, 더군다나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화학공업에 막 집중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화학공업 왜 그 구조조정하고 자동차 공업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화물차는 기아만 만들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현대만 만들고, 그래가지고 픽업 트럭은 승용차냐 화물차냐 그거 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어쨌든 1980년대 초에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상황. 근데 그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부닥치니까 어떤 형태로 이제 하냐면 기업들은 뭐냐면은 그동안 국가가 관리했었던 거,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관리했었던 거 왜 국가가 관리하냐? 우리 기업이 관리하면 더욱더 효율적일 텐데. 다 어떻게 해라? 민영화 해라. 철도, 전력, 가스, 그 다음에 수도 등등등등. 그 흐름이 1980년대 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전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전력회사가 손해를 봤다. 그 이유는 전력회사가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전기값이 싸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 누가 이익 보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적인 영역, 공공성이 강조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별도의 어떤 자를 가지고 그 효율성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났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게 측정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를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됐던, 아니면 특정 산업에 대한 뭐 경쟁을 제한하던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 다 뭐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줄 거야.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1930년대에 시장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던 것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 개입의 필요성 그 자체가 없어졌느냐? 기업이 그렇게 도덕적이냐?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잖아요. 더 교활해졌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큰 손이 막 좌지우지하는, 주식에서 그렇고 정보의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두에게 다 동등하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 따라서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해서 들어왔는데 1930년대 이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하지 마. 국가가 하지 마. 공기업이 하지 마.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다 민영화시켜. 얼마 전에 1980년대요. 전두환 씨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출범한 하나였던 그 위원회가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갖다 확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이 교복 만드는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교복 시장을 후려친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감시하고, 그 다음에 합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독점화 돼가지고 뭘 해봐. 이제 그런. 근데 걔네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끔 지자체가 개입하는 거, 이거 공정거래에 위배된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죠. 뭐, 다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근로할 사람은 이제 그래, 근로해가지고 신문에다 막 기고하고, 공정도 모르는 공정거래위원회. 페어하다는 게 뭐냐. 모두를 그냥, 100m 제일 먼저 온 사람이 1등. 그게 공정한 거냐. 아니면,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그 다음에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가 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고민한다면 그게 더 공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가 입찰, 그 다음에 불량식품, 해고, 농민의 배제 등등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거 경쟁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 풀어라. 난리가 나니까 며칠 전에 그거는 없던 걸로 하겠다. 다행히. 그래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바로 이제 그런 거였었어요. 애초에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완벽하지 못해요. 시장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개인의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지고 편익을 얻은 것만큼 다 공정하게 부담해야지 시장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내가 이 산림을 가꾸고 있다. 그러면 산림을 내가 가꾸고 있으면은 그 산림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 홍수 예방한다. 저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가지고 이번에 우리 동네는 홍수가 안 났어. 그럼 저 나무 심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돈 줘야 돼? 안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산소, 등등등 여러 가지. 그냥 무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것을 보상을 안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럼 그것을 시장이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거기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개입하기 시작한 게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이었었다. 숲은 여전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숲을 만든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 여기 숲에 물길 이거 딴 데로 내버려가지고 당신이 이거 물길을 갖다가 여기에 내는 대신에 가지고 돈을 받아. 아니면 동네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여기서 이 숲에서 저기 막 심호흡하고 그러는데 들어올 때마다 돈 받아. 이른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갖다 전부 다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의 체계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신자유주의다. 1990년대 초에 1880년대 사회주의는 막 발흥하고 이 자본주의의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해악은 막 드러났었던 시기. 왜 사회주의 혁명이 막 나오고 그때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환상. 그래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긴 한데 사회주의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 환상 갖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 지난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꾸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의 폐해와 자본주의의 환상. 사회주의 1990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련 무너졌고 동유럽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폐해는 그냥 그대로 드러났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다 이제 풀어 제껴버리는 농업에 대한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기업이 들어오는 거 그냥 놔둬라. 기업이 생산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막 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다 못한 이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2013년도인가요? 그때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자유가 너희를 해방케 하노라가 아니라 그거는 힘 있는 자에게는 해방을 주겠지만은 힘 없는 자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랬었던 거예요. WTO가 그랬었던 거예요. FTA가 그랬었던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나 FTA에서 무엇은 없다? 농민은 없다. 무엇만 있다? 농기업만이 있다. 그러니까 농기업이 살기 위한 방식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우루과이 라운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마침 이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3조 호황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제 국제수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어떤 흑자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나고 이제 그랬던 시기여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좀 서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우루과이 라운드를 갖다 주도했었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이었었고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 농민에 대한 보조금 삭감, 농업 보조금 삭감, 그리고 농산물의 자유무역, 그리고 또 하나가 지적 재산권. 저희 땐 그랬거든요. 미국 원서가요, 다 복사본 썼지, 원본 안 썼고,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원판이 나오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복사판이 먼저 돌아버려요. 예.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 바로 이제 지적재산권. 그런데 책만 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영화만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반만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종자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종자. 책이야 저술한 사람이 있으니까, 인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자는 어떻게 돼? 종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기업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떤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발견한 기업이 있다면 그 유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특허의 침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보니까는 님나무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도에서는 흔한 나무인데 또 그게 또 약용식물로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님나무로 가는 거예요. 가지 하나 딱 꺾어가지고 가지를 갖다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다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냄새도 이제 박하향 비슷한 거 나고, 그 다음에 뭐 약용 뭐 저거도 하고. 그런데, 마이트로젠인가요? 그 제약회사가 님나무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 특허로다가 이제 등재를 한다라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허는 가지고 있대, 이걸 가지고 돈 장사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자를 이른바 유전자 조작, genetically modified.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그 활성화되는 거죠. 바이오. 그러니까 이른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뭐 다. 그래서 조그만 벤처 기업들이 이 유전자와 관련된 이제 그 연구 개발을 갖다 막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벤처 기업들이 개발한 거를 갖다가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막 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주 그 결정적인 이 노다지를 발견을 하는 거죠. 제초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어디에 종자에 주입하면 이 종자도 팔고, 제초제 내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자는 제초제를 암만 심하게 뿌려도 죽지 않아. 옆에 있는 풀들은 다 죽어. 제초제의 사용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종자도 판매하고 원 세트로 어떻게 되는 거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일들,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GM 작물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게 됐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주된 이 제초제가 바로 이제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건데, 글리포세이트는 이른바 이제 뭐 그 발암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글리포세이트가 발견하게 된 배경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 수도관을 갖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수도관 청소하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아주, 물론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했더니 청소관이 아주 잘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그 청소한 물이 지나간 자리 보니까는 잘 살아있었던 풀이 다 죽어버렸다. 아,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만들면 되겠다? 제초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있더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자? 종자에 집어넣으면 제초는 되어지면서 살아남는 종자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GM 작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제초제를 많이 써서 키운 작물이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초제와 관련된 GM 작물이 재배는 상업적으로 허용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를 들어 식량 위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덧붙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GM 작물이 식량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이다. 근데 실제로 봐보면은 이 GM 작물이 어떤 거예요? 제초제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농산물. 그리고 또 GM 작물을 재배한 농가들 실험 재배한 걸 봐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될수록 효과가 줄어들더라. 더군다나 제초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가, 제초제 내성 유전자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풀에게 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위드.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바로 이제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면 누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냐? 누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거대 농기업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CR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협력.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지금 계속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한국과 대만,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면 모두 기존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선두에 서 있는 게 누구죠? 주도하고 있는 게 일본. 일본은 지금 뭐를 갖다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아니면 인근 8개현인가요? 거기에서 발생되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이거 풀어라. 이거 풀지 않으면 CRTPP 못 들어온다. 등등등. 그런데 지금 4월 달에 정식 가입 신청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대 농기업이 주도하는 체계 속에서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러한 먹거리 체계, 농식품 체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반성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터졌다. 2007년도, 2008년 세계적 식량 위기. 기억하세요? 못 하실 거예요. 저야 이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농민들은 곡물가가 막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거를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식량 자금률 30%, 그때 당시 한 30% 조금 아래였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무엇은 자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쌀은 자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국제적인 뭐 쌀값이 올라가고 뭐 밀값이 올라가고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생협 조직에서는 뭐를 갖다 고민을 했냐면, 밀값이, 국제 밀값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도 경쟁력 있다.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희망을 줬었던.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은 사료값이 올라가가지고 저쪽 평택에 사시는 축산농가 농민분 한 분은 뭐 자살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당시 혹시 들어보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겠다. 에그플레이션. 계란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농산물발, 물가 상승.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이 즈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The end of cheap food era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났다. 뭐가 끝났다? 칩푸드. 값싼 먹거리 시대는 끝났다. 휴대폰 팔아가지고 먹거리를 사오는 이 분업의 체계는 왜? 먹거리 값이 한창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주택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제는 이제 뭐예요? 이 먹거리가 농업 생산.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거대 농기업들이 유통이라든지 종자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그런 데 이렇게 포진해 있었지,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땅을 장기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개발국에 이제 그 밀림이라든지 이제 그런 대회를 갖다 이제 개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랜드 그래빙. 이제 그 땅을 갖다 움켜쥐는 거죠. 움켜잡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게 돼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시기. 그러했어요. 미국 넘어갔잖아요. 부시 대통령 만났잖아요. 부시 대통령 만나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골프카 운전해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 뭐 소리 듣고, 그러고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먹게 됐다. 예, 광우병 의심쇠고기 수입 재개하겠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를 이야기했냐면, 해외 식량 자원 기지를 개발하겠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 개발하니까 이제 어디, 저쪽 캐나다에다 자원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뭐예요? 석유가 안 나오고 물이 나온다. 뭐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쨌든 농업에 대해서, 농업 생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푸드 크라이시스, 에그플레이션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기업들은 먹거리의 생산에, 그것을 통한 먹거리 안정적 확보에 방점이 찍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어져 있다. 농산물을 키우더라도 돈 되는 먹거리에, 돈 되는 농산물의 이 재배에 관심을 갖지, 인간이 필요의 정도가 높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었던 농민들을 몰아내버리고 거기를 단잡화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뭐를 심는다? 오일팜, 카사바 등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농업에 기업이 진출함으로 말미암아 안정적인 먹거리 체계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쫓겨나고 있다. 이 사태를 FAO가 UN 식량농업기구, 이 식량농업기구는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유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색혁명 농업이라든지 기계화라든지 기업 주도의 생산이라든지 그거를 항상 주장해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미국의 이해관계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미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푸드 시큐리티,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푸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자급 생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까지도 포함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생산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돈만 있으면.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농산물의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의 자유무역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의 생산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국내 휴대폰 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국제 휴대폰 값은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에 휴대폰이 품귀 현상 벌어졌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수출 금지 안 하죠. 그래요. 그냥 비싸면 비싼 대로 아니 뭐 나중에 사면 되니까. 근데 곡물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국가들 심지어는 자유무역, 농산물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조차도 필요할 때에는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국의 입장 속에서 본다면 먹거리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구매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쨌든 자유무역을 갖다 그렇게 주장했었던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쪽 중남미에 있는 IT라고 하는 국가, 그 나라가 굶주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굶주려요? 자유무역이 안 돼서 굶주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달러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 IT에서 잠깐만 말씀드린다면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IT는 쌀을 자급할 수 있었던 국가였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독재자 두발리에 들어보셨죠? 이제 1980년대 여러 지역에서 왜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쫓겨났어요. 두발리아가 이제 이거 있을 때에는 항상 독재자는 왜 그렇잖아요. 이 당근과 채찍. 그러면서 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보호 정책을 썼었던 거예요. 근데 쫓아내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궁에 달러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면 어디에다 손을 벌리는 거예요. IMF가 달러를 빌려주면 뭐를 갖다 요구합니까? 구조조정. 너희 뭐 하지 말아라. 농에 대한 지원하지 말아라. 부족한 거 있으면 수입해서 먹어라. 그랬던 국가가 이제 뭐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돈도 없으면서 쌀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국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자유무역 갖다 그렇게 이제 자유무역. 그런데 아니더라. FAO가 그동안에는 녹색혁명 농업, 기계화, 단작화, 넓은 이 평원에서 농사 짓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1헥타르 내지는 2헥타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헥타르 미만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숫자가 80 내지 90%다. 이들이 전 세계 먹거리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농민이 세상을 먹고 살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갖다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를 세계 인터내셔널 이어 오브 패밀리 파밍, 가족 농의 해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봐보자. 옛날에는 소농 갖다 페전트라고 하잖아요. 페전트 그 영어 책 찾아보시면은 뭐 소장농, 빈농 그러다 맨 마지막에 찌질이 뭐 이제 막 그래요. 그렇게 경멸스럽게 봤을 때 너희들이 아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봤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을 지킨 것은 바로 그러한 농민들이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가족농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이래요. 2019년부터 2028년도까지는
가족농의회 10년. 좀 더 가족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다. 일단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가족농들이 직면한 문제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없다. 청년농을 육성해야 된다. 농업의 방점에 청년농을 갖다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성농민. 농사에 있어서 50% 이상을 농사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여성 농민에 대한 권리,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 대한 일종의 생태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들을 갖다 이제 막 강조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적 경쟁 위기를, 세계적 식량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에그플레이션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농에 대한, 농민에 대한 이제 그래서 농민운동 단체들을 뭐라고 거꾸로 이제 뭐냐면 우리를 파머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페잔트다. 왜냐하면 파머는 뭐냐면은 농업 경영인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2008년도 2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쪽 어디에요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카우보이 모자 쓰고 딱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미국의 National Cattlemen and Beef Association, 미국 낙농유구협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수입 개방 쇠고기 수입 개방에 엄청나게 관심이 높았었던 이제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검색해 보니까 그 사람 직업이 뭐냐면은 저거예요. 미국 렌치라고 하죠. 농장 중개업자였어요. 그런데 캐틀맨 앤드 비프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으로, 그러니까 파머 아니다, 파머. 그러니까 파머는 그래요. 팜하고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 농민 아니어도 괜찮다. 근데 페전트, 농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땅하고 같이 생태, 땅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지역의 역사하고 같이 하고 지역민하고 같이 하고 하는 내 주위를 돌보는, 그렇죠? 페전트. 그런데 2018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드디어 이제 농민 권리 선언이 채택되어집니다. 원래 제목은 농민 Right of Peasant and Working People 일하는 사람들.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 In the rural area.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농사 짓는 사람들만을 농민이라고 하지 말고 그 농하고 연결돼서 지역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권리. 수공업자도 되고, 그 다음에 목수업자도 되고, 원예하는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도, 어로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는 그러한 페전트와 워킹 피플이라는 사람들을 자본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뺏어왔다. 이제는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봐봐요. 맨 처음에 학교 급식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등장했습니까? CJ나 뭐나 등등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식중독 사건 막 벌어지고 했었었죠. 그래서 직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로 했죠. 그리고 지금은 학교 급식 센터로 넘어와 버렸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또 누구를 또 들쑤셨어. 공정거래위원회 들쑤셔가지고 이거 차별적인 거다. 왜 못해? 그래요. 자본은 끊임없이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몫으로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난 21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같이 열렸었던 게 바로 뭐냐면 푸드 시스템 서밋이, 그러니까 먹거리 체계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트랜스포밍 에그리 푸드 시스템. 그러니까 에그리 푸드 시스템, 농식품 체계를 트랜스포밍한다, 전환시킨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전환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과학하고 그 과학은 어떤 과학이었어요? 녹색혁명용 농업이었었잖아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GM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되겠다? 트랜스포밍 하겠다? 막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전히 싸움은 진행형이다. 다만 과거에 이제 면면하는 흐름을 갖다 쭉 보게 되면은 1930년대에 국가가 경제 과정에 개입하면서 농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의미성들을 갖다 명확하게 했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뭐가 이제 또 갑자기 또 이제 들이닥쳐 버린 거예요. 기업이, 이윤이, 자본이 지배하는 모습이 돼버렸다. 이제 또 몇 년이 지났다? 40년이 지났다. 이제는 먹거리와 농업에 있어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되는 그러한 흐름을 막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무엇이 또 같이 하고 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먹거리의 공공성, 그 다음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다행히 이제 그 한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이제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이 기층으로부터 막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농업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농어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함께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2006년도부터는 사실 이제 로컬 푸드 지역 먹거리 체계 했었었고, 이제 그 초창기에 사실 많이 의존했었던 데가 어디냐면은 일본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효고현의 이제 고베 거기 가가지고 고베 대학의 야스다 스게로 선생, 연세가 꽤 많이 되셨습니다. 지금 아마 9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 여러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학교 급식 이야기, 직매수 이야기, 농산 가공 이야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말에 또 그 선생님을 뵈러 이제 같이 이제 탐방팀이 갔습니다. 많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랬는데, 그 야스다 스게로 선생님 뵈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야기, 그래서 1대1로 매칭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 또 이제 뭐 푸드 플랜 이야기, 이제 말씀을 갖다 이제 드렸더니,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와야 될 것 같다. 이제 물론,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배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일본에서 배웠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고민했었던 로컬 푸드, 지역 먹거리, 특히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축적된 부분들을 갖다 많이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힘들이 이제 밑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올 2022년도도 더 많이 힘내시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형태로, 또 새로운 형태로 희망을 계속 또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